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비판하는 건 뭐 너무나 기본값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심지어 윤석열 변호인단도 맹폭을 가했어. 변호인단이. 면회 갔는데 왜? 자. 조희대의 대법원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을 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당연하죠. 가담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네.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 지금 내란범들은 결국 조희대의 대법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정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이거 제일 심각한 문제야. 네. 이거를 다행히 임태훈 소장님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이 부분 다뤘었죠. 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게 천대엽이에요. 천대엽이가 거기 참석했거든. 근데 천대엽이가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이 회의와 관련해서 약간의 말실수 비슷한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조치할 게 있으면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되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너무나 중요한 자백이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일단 잠깐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거. 네. 자, 계엄 당시 보도를 보면요. 대한민국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스탠스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거의 안 하고 있었어.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가 되고 바로 태세 전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33분 채널A 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보도를 보면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계엄의 이 재판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시간이 12시 33분입니다. 네. 그리고 0시 46분 조선일보의 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이고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 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와, 다 내어주겠다는 거야. 계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야, 이거 완전 전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가 소름 끼치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됐죠. 네. 통과가 된 직후 어떤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2대1 보도를 보면요.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 계엄령 효력 등 검토와 함께 내용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이제서야 기본권 운운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식들이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네. 심각합니다. 그러네. 임태훈 소장님, 와, 진짜 훌륭합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국회에서 한 이유는 제가 이제 군사법원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저희가 마침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게 답변이 왔어요. 그 전날. 네. 그래서 뭐 이걸 묵혀둘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뭐 한 하셨어요? 8가지 했는데요. 네네네. 그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대법원장 한남동 공간 출입 기록하고요. 계엄 당일 날과 그 다음 날 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를 출입한 공무원의 출입 기록, 그리고 비공무원의 출입 기록, 예, 요걸 청구를 했는데 네. 요거는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안 보여주겠다. 안 보여주겠다.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비공... 대법원이요. 와. 그래서 근데 그 비공개 사유가 정말 웃겨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뭘 자기 집이냐, 씨, 거기가? 그러니까요. 그 공간은 자기 집이기도 하지만 공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래서 공간에 대한 출입 기록은 사생활이 아니라 왜 이걸 출입 기록 다 남기냐면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뇌물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할까봐 다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더 문제는요. 나머지 자료들은 부존재한다는 게 나왔어요. 어떤 뭐냐면 이틀 동안 그 열린 대법원, 그러니까 첫날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 관련된 정보. 계엄 당일? 그러니까 예, 네. 당일날. 그러니까 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네. 참석자 명단, 음. 그리고 회의록 이런 것들을 쭉 저희가 내놓으라고 했더니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와. 있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거든. 네, 아. 그리고 없어. 대법원 및 법원 행정처에서 열린 회의 전체, 그러니까 이거 말고 긴급 간부 회의 말고도 한 회의들이 있으면은 다 관련 정보 내놔라. 저희가 적시를 다 해서 내놓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2월 3일에서 4일에 열린 대법관들의 회의도 있으면 이 회의 관련된 정보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 일지와 법원 행정처장 관용차 일지를 내놓으라 그건 했는데 없다고 다 했지. 부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일단 부존재 결정을 했고 비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대로 밝긴 하는데 이게 저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분명히 심야 간부 회의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참석을 했고 아까 얘기한 천대엽 처장도 참석을 했지만 배형원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실장급 간부들 그리고 관련 심의관들이 모두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대법원 관계자가 비상계엄에 따라서 사법권이 넘어간다라는 네. 얘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통상적으로 을지연합훈련을 하면 충무계획 그러니까 국가 비상계획에 따라서 계엄 사법 사무는 전시계엄 사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자 중에서 중요 사건은 통상적으로 계엄사에 있는 지구계엄사령부나 지역계엄사령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담당하지만 네. 포고령 위반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엄청 어마어마- 많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겠지. 네. 그러면은 전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어디서 재판을 해야 될까요? 민간법원, 즉 대법원이 관할하는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 이런 데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무를 누가 관리 감독하냐면 계엄사령관이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획대로 실시하려고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요 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계엄 임무를 수행한 거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 임무를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했기 때문에 근데 맞아. 이제 모른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전쟁이 안 났는데. 아, 그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야 이거는 불법 계엄의 소지가 높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회의를 했다는 거는 계엄에 이 불법 계엄에 동조해서 응원군 역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즉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반란에 가담한 겁니다. 맞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요것만 하더라도 조은석 특검이 대법원과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소환 조사, 강제 수사를 해야 돼요. 영장이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이 심각해졌어 이제. 네. 사실 이 구도가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합수부의 수사검사를 누가 파견할 것인지 그리고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고 교도소의 수용 인원 파악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아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에 뭐라고 했어요? 합법적인 계엄이라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장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자마자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그냥 평범한 변호사들조차도 계엄 포고령 1호가 뭐였으면 정치활동 금지였어요. 이건 네. 위헌이다. 그럼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뭐 그 의료 거부하고 있는 의사들 처단하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와중에 합법적인 계엄이라면 아니, 해야 그 말이 안 따지고 되고. 있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어떻게 수행할 건지 준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엄에 동조했다는 뜻인데 네. 대법원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엄이 합법인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어. 그게 상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사법부가 불법 계엄에 어떻게 종속될 것인가 먼저 회의를 했다. 이거는 스스로 상권 분립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저는 대법관 저는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봐요. 지금이 전 조이대를 비판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봐요. 지금 비판의 영역을 넘어섰다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내란범들 다 풀려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뭐 복기해 보시면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위시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 가담 해놓고는 자기 나중에 하지 않았다고 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하나같이 계엄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는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 간부 회의와 관련된 대법원의 언론 대응 역시도 사실은 계엄 해제 이전과 이후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문제는 단순한 의혹 수준으로 넘어갈 문제가 저는 아니다. 전혀 아니야.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회의를 지시한 건 아닌지 그리고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지점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덕수 최상목 국무위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란 특검은 즉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아까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법원은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그 뒤에 본인들 반란에 가담한 뭐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계엄에 내응해서 동조한 것에 대한 정보를 모두 싹 감추고 지금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어. 근데 공무원은 지금 회의로 회의 자료로 말한다고 하거든요. 아. 간부 회의가 있었으면은 그 간부 회의 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사실 저거는요 사법부 독립하고도 상관없어요. 재판 내용도 재판도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고 아,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절차대로 저희가 이제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텐데 그게 기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예를 들면은 행정소송에 들어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본인들의 범죄의 이력을 다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걸 이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 있을지 말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도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네. 고발을 하려면 법리적 검토를 촘촘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저희 내부의 이제 법조인들도 약간의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 저 교수님 내란 재판부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번 다시 이야기를 꺼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특별법 이야기도 뭐 지금 좀 다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 며칠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관련되는 게 직위원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직위원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인가. 라는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직위원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 버린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면은 윤석열 구속기간 문제가 또 애매해집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저는 특별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란 네.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게요. 지금 이게 각건 비슷하게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재판만 하더라도 지금 크게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김용현 같은 경우에 두 개로 쪼개져 있고, 그래서 판사들이요 지금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이 명백한 내란 재판이 되어야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것들은 다 쪼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각형이 나면은 사실 좀 어렵다. 그리고 한 재판부에 전범 재판하듯이 모두 몰아넣고 한눈에 보게끔 선고를 해야지 제대로 된 판결문이 나오는데 지금 직위원 재판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판 자체가 쪼개져 있는 것이 일부러 국민들 관심 사이에서 멀어지도록 실무적이지 않은 판에서 지금 우리가 공소를 행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국회가 내란 특별 재판부로 해서 일괄되게 재판부, 그러니까는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도 내란 특별 재판부가 구성해서 재판 절차를 하나로 압축해서 완벽성을 가하게끔 저는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행정부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이대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아니 지금 제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또 박성재 영장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 있잖아요. 박정호 부장판사 영장 기각 사유가 계엄이 정당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서 박성재는 몰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인식이잖아요. 지금 네, 인식이. 같아요 지금. 네. 같다니까. 같아요 저게. 그래서 이제 조이대의 난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있잖아요. 네. 조이대 반응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시간 벌기 위해서 아니 3월 28일에 급하게 봤다. 뭐 그것도 물론 다 뭐 말도 안 되고 다 문제인데 네. 이런 와중에 MBC가 아주 엄청난 또 보도를 했어요. 네,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은 그래 우리 3월 28일부터 봤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네. 봤더니 대법관 중에 2명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이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간 호주, 칠레, 미국을 출장 다녀왔고요. 야, 13일 동안 해외로. 그리고 또 한 명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도 신숙희 4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 동안 남아공과 아일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어요. 아. 재판관이 공석 2명이나 해외에 있었던 거예요. 13일을 각각. 35일 중에. 그런데 천대엽 처장은 이런 얘기 계속했었죠. 모든 대법관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끝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2명은 뭐 줌으로 통화했습니까? 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것에 또 안 되는 게 또 나온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갔다 온 게 사실 MBC 단독이긴 하지만 4월에 2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관 여기 해외에 가가지고 이런 일 했어요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홍보했어요. 네, 자랑을 많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했어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감출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안 났잖아 뭐 하나도. 야, 감출 의지가 없었고 그러니까 3월 28일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 아이고 두 사람 갔다 온 건데 그건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대법원에서 3명이라는 게 출장 중에도 필요한 경우 비서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다. 야. 그럼 7만 페이지씩 뭐 종이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뭐야 이게? 근데 형사 사건은 전자 기록으로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이번에 때문에 저 나왔죠. 말은 다 거짓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저희가 지금 내란 특검에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그 저희가 최대 고발인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숙제 검사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내란 특검이 제대로 지금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최대 고발이니까 가서 검사들 앉혀놓고 숙제 검사를 좀 해야죠. 그래서 진짜? 숙제를 제대로 못했으면 저렇게 아니, 무슨 그런 얘기 하고 들어가지 말고 그래. 그냥 들어갔다 나와서 얘기해. 아니 숙제 검사 해야 돼요. 숙제 아니, 검사 해야 하는데, 되고. 아니, 네. 센터장님 하는데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빨리 보낼 거 아니야. 부르지도 않을 수도 있고 조용. 성실히 아니, 임하기 하고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가서 조사를 받을 거고요. 네, 내란 특검 네. 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내란 특검. 네. 강동혁이는 국민의힘 당 대표입니다. 당대표. 당 대표야. 그런데 17일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를 면회하고
이것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8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한심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누구랑?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니들만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데 어찌됐든 뭐 자세한 이야기 이따 하실 테니까요. 이 글을 올리고 나자마자 모든 진영 모든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네. 민주당은 뭐 당연히 비판하겠지. 그렇죠. 민주당 뭐라고 비판합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 일단 정성국 국힘 의원은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하셔라. 네. 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가 비판하는 건 뭐 너무나 기본값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심지어 윤석열 변호인단도 맹폭을 가했어 변호인단이. 면회 갔는데 왜? 자, 김계리 변호사는요. 조용히 자빠질 가셨겠어요? 일반 접견으로 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고요. 송진호 변호사는 끝까지 장소 변경 접견을 주장해서 민주당이 대통령님을 인권 탄압하는 걸 알렸어야 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릴 이슈거리 하나 만들려고 한 거냐.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동희가 이제 특별 면회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돼서 네. 일반 접견 여기 그 가림막 사이 두고 교도관들도 뭐 있는 곳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접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계리가 본질을 꿰뚫고 있네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윤석열 일당들의 도움에 의해 가지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네. 본인은 이게 숙제예요. 이제 숙제를 한 겁니다.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런데 숙제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면은 이게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욕먹을 거 숙제 일찍 해버리자. 그리고 요걸 나는 좀 쇼처럼 해가지고 극우 지지층들을 나의 개인적인 지지 세력으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장동혁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주위 참모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 지방선거 쉽지 않습니다. 원래 정권 초기에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합니다. 네. 우리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인이고 일개 의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극우들을 집결시켜서 나의 개인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내오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동혁은 국민의힘이 그런 단어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망하든 말든 나는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유력 대권 주자가 되고 싶어. 이 프로세스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근데 어쨌든 이 장동혁 씨가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예, 발음 잘하셔야 돼요.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옥 같아가지고 그 중에 특히 힘든 상황에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와 그 정치인들이 무장해야 될 두 기둥이 있다면 성경이 아니라 법전이고요. 네. 기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을 했다는 얘기 이렇게 그 대놓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죠. 이거는 제발 우리를 정당 해산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듯한.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이 정당 해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 보면 이 당이 주요 정치인들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근데 이 주요 정치인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이 주요 정치인들과 분명히 선을 그어서 개선의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해산의 논리거든요. 네. 근데 선을 지금 윤석열과 선을 긋지 않으면 정당 해산 논리랑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선을 긋기는커녕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윤석열의 기도를 추앙하며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싸우자. 이거는 정당 해산을 해달라라고 호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그 김민수 최고위원하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어요. 두 남자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10분 중에 절반을. 아 진짜요? 예, 우느라고 얘기를 제대로 못했대요. 아이고. 거기 가가지고 둘이 울었대, 장동혁이랑 김민수랑. 야. 아니 장동혁이나 김민수가 윤석열하고 무슨 특수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죠. 별거 없었어요. 장동혁은 없지. 말씀과 기도로 네. 단단히 뭉친 갑자기 뭐 관계가 영적으로 지금. 뭐가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형적인 쇼입니다. 쇼. 정치 쇼입니다. 아니, 너무 장동혁은 한동훈에 붙었었죠. 그렇죠. 네, 네, 원래. 사무총장이었죠. 나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장면을. 그 일반적 견이었기 때문에 특수유리로 가름막이 있는데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아갖고 맞은편에 윤석열이 있는데 두 남자가 이걸 자꾸 울었다는 거 아니야. 그 심지어 그러다가 시간 10분 됐는데 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러고 가. 그거 그러면 윤석열이 눈치챈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게리야, 나 당한 거 같아. 게리야, 나 당한 거 같아. 제가 챙겨요. 안 눈치챘어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이 김계리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아. 김계리가 이제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끼리 야 저는 우리 편 진짜 우리 편 아니야. 쟤들 쇼한 거야.라고 그들끼리 싸우는 거야 지금. 김계리가 그거 듣고 제가 진짜 짜증나네. 대통령님 제가 진짜 윤벌씨님 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보단 조금 더 거칠었을 것 같아요. 예. 그분 굉장히 거치시잖아요. 순화했습니다. 예. 차마 방송에 담을 수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